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덕에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된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알고 보니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 기가 막힌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속 가공 공장에 다니던 중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체구도 아담한 사람이 참 열심히 살더라고요. 게다가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고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만나던 중 아내한테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랑 헤어지기 전에 꼭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나 젤리 같은 군것질을 사는 거예요. 서리 씨, 군것질을 되게 좋아하나 봐. 편의점에 맨날 들르네. 아, 그게 아니라 우리 큰오빠 갖다 주려고. 동준 씨,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오늘 나랑 요 앞에서 맥주나 한 캔 할래? 저는 그 말에 맥주를 두 캔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할 말이 있다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우리 큰오빠가 자폐아야. 다 큰 성인인데 지능 수준은 그냥 5살짜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런지 이런 군것질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집에 갈 때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나야 멀쩡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우리 큰오빠는 그렇게 하질 못하잖아. 그 큰 몸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오빠만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 아, 오빠가 둘이 있다고 하더니 큰오빠분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부모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 맞아. 우리 부모님이 큰오빠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조금씩 챙겨주고 싶어서 간식도 사가고 그러는 거야. 이거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동생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낸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가족을 항상 위하는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처음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설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네. 사실 집안에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으면 다른 자식들 결혼시키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 그래서 우리 설이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자네가 이렇게 편견 없이 우리 설이를 받아줘서 정말 고맙네. 편견을 가질 게 뭐 있나요? 큰형님께서 자폐가 있으신 게 큰형님 잘못도 아니고 가족들 잘못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설희 씨도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좋은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 잘 사는 거 지켜봐 주세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정말 고맙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엔 저희 집에 아내를 인사시키러 갔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김치 공장에 다니셨고 아버지는 은퇴하고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면서 지내셨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김치 공장에 다니신다더니 김치 만드는 도사이신가 봐요. 어쩜 이렇게 김치가 맛있어요? 그 공장에서 파는 김치는 다 이 정도 맛이 나는 거예요? 에휴, 그런 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김치 공장에 다닌다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랑 내가 이렇게 직접 정성스레 만든 거랑 같겠냐? 그나저나 밥을 복스럽게 잘 먹으니까 너무 좋네. 요즘 아가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던데 역시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럼요.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전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쌀밥에 김치를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밥도 잘 먹고 생글생글 자르는 아내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가고 나서
제 여동생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예비 새언니가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아? 인상이 안 좋게 뭐가 안 좋아. 우리 엄마랑 아빠도 다 좋다고 하시는데.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 어른들은 원래 밥 잘 먹고 애교 많으면 좋아하잖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난 느낌이 좀 이상해. 예비 새언니가 나이도 나랑 동갑이잖아. 자고로 여잔 여자가 알아보는 법인 거 몰라? 내가 봤을 땐 겉모습은 좋아 보여도 속에서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그런 쎄한 느낌이 든다니까? 아유, 오바 좀 하지 마. 오늘 처음 봤으면서 무슨 쎄한 느낌이 든다고 그래. 너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얼른 남자친구 사귀라니까. 그때 저는 동생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평소에도 이 사람은 어떤 것 같니? 저 사람은 어떤 것 같니?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가족들과 정말 잘 지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 김치 공장을 그만두셨는데 아내가 저희 엄마를 걱정하며 엄청 챙기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나 갈까? 일 그만두시고 평일에 집에서 혼자 심심하게 지내실 텐데 주말에라도 우리가 같이 있어 드려야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오자. 역시 본인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 가족도 잘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가에 자주 방문하며 장인 장모님과 살갑게 지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너무 예뻐서 매일 퇴근 시간만 목 빠지게 기다릴 정도였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희찬이. 아빠가 우리 희찬이 보고 싶어서 반차까지 쓰고 집에 달려오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니까. 아유, 여보. 집에 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했지? 하여튼 아들 바보가 따로 없다니까.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 살았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만 했던 저와는 다르게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은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 아내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하루 종일 혼자 애 보느라 화장실도 제때 못 가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유, 그랬어?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됐는데 미안해. 희찬이 내가 볼 테니까 얼른 쉬어. 아무래도 아내는 하루 종일 혼자 애를 보는 게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아내가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아이를 다 보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하루는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 팔을 찰싹 때려서 깨우는 거예요. 여보, 지금 애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잠이 와? 난 새벽에 희찬이가 울 때마다 수시로 깨서 우유 먹이고 다시 재우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코까지 골면서 잠이 오냐고. 난 맨날 잠도 못 자고 완전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아,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희찬이 우는 소리를 못 들었네. 내가 희찬이 재울 테니까 당신은 얼른 자. 알았지? 아내는 잠을 잘 못 자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하루하루 초췌해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혼자 거울을 보면서 또 우울해하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에 거울만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싫어져. 애 낳고 나니까 피부도 칙칙해지고 뱃살도 다 늘어졌잖아. 나 그래도 예전엔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젠 그냥 아줌마가 따로 없다고.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내 눈엔 아직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자. 어? 하지만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한들 나아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입맛이 없다면서 밥도 잘 안 먹지. 사소한 걸로 짜증도 많이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준아, 그거 혹시 산후우울증 아니니? 애 낳고 나면 호르몬 때문에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산모들이 많다고 하잖니. 아휴, 우리 예쁜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시애미가 돼서 내가 도와줘야지 안 되겠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닌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셔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사진이 한 장 온 겁니다. 예쁜 벚꽃을 배경으로 아내랑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들이랑 셋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어디 간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알아보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합성해야 된다고 하더라. 요즘에 날씨도 좋은데 집 앞에만 산책하는 것보단 이렇게 벚꽃 구경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니?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데리고 여의도에 벚꽃 구경 좀 한번 하러 왔다. 어머닌 혼자 애를 데리고 외출하기 힘든 아내를 위해서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기분 전환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희찬이 너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웃는 게 정말 예쁘네. 내 주변에 아들 결혼시킨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더라. 에이, 어머님, 너무 오바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은데 저 애 낳고 나서 살도 축축 처지고 완전 볼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눈엔 예쁘기만 하구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널 애 엄마로 보겠니?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다 비키라고 그래. 누가 뭐래도 며느리가 최고야, 최고. 어머님도 참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짠 줄 안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도 아내가 많이 걱정되셨는지 몸이 튼튼해야 된다며 보양식도 많이 사주시고 간식 같은 것도 자주 사다 주시더라고요. 예, 며느라, 내가 너 먹으라고 간식 좀 사왔다. 요즘 젊은 애들은 우울하면 단게 땡긴다며?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이거 이름이 카마롱이라나 뭐라나. 마카롱이에요, 아버님. 저 마카롱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엔 아이스크림 와플도 사다 주시더니 아버님 덕에 달달한 거 많이 먹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맨날 이런 거 먹다가 살 뒤룩뒤룩 찌면 어떡하죠? 살이 좀 찌면 어때서? 우리 며느리 기분만 좋아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또 먹고 싶은 건 없니? 지난번에 먹었던 삼계탕 또 포장해다 줄까? 저희 부모님이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시니까 아내의 산후 우울증도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안일도 자진해서 하고 아내의 팔다리도 열심히 주물러 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 글쎄 나한테 선물로 500만 원을 입금해 주신 거 있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면서 생활비로도 쓰지 말고 당신이랑 나눠 쓰지도 말래.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나 명품백이나 하나 사보려고. 어머님 덕에 한번 지르는 거지 뭐. 저희 어머니가 준 500만 원을 받고 신나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일같이 우울해하고 울기만 하던 아내는 어느새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저희 장모님도 예전으로 돌아온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장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 딸이니까 내가 챙겼어야 하는데 집이 멀어서 그러질 못했어. 그런데 내가 했어야 되는 역할을 안사돈이랑 박가사돈께서 다 해주시고 자네까지 우리 딸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자네 집으로 한우를 좀 보냈거든. 그거 사돈이랑 같이 맛있게 구워 먹게. 필요한 것 또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지? 그렇게 아내의 상태가 좋아지고 저희 집안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이제 당신처럼 일도 하고 내 손으로 돈도 좀 벌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나 예전부터 한식당이 엄청 하고 싶었거든. 당신이 좀 차려주면 안 될까?
저는 아내의 갑작스런 얘기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한식당을 차려줬죠. 아내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접시, 그릇, 메뉴판, 디자인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 쓰면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지 눈빛에 생기도 넘치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식당 오픈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아내의 식당에 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방장을 구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주방장이 제 또래의 남자인 거예요. 여보, 그런데 주방장이 왜 남자야? 보통은 이모님들이 하시지 않아? 난 당신이 주방장 구했다길래 당연히 나이 좀 있는 아주머니를 구한 줄 알았지. 여보, 우리나라의 유명한 호텔 주방장들 다 남자인 거 몰라? 내가 어렵게 스카우트해서 모신 분이야. 공손하게 잘해. 아내의 그 말에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더군요. 왜 방송에 나오는 유명 셰프들도 거의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 있는 그 주방장한테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식당 운영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경력도 많으신 것 같으니 잘 부탁드려요. 그러자 주방장도 저한테 열심히 하겠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엔 남자가 주방을 본다는 게 좀 그랬는데 그래도 홀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세 명이서 운영을 하니까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한식당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식당에 파리만 날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상심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운영을 하더라고요. 결국 몇 달이 지났을 땐 점점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내의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기도 했어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 그런지 참 깔끔하고 음식도 정갈하니 맛있네. 아참,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내가 용돈이라도 줘야지. 자, 이걸로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 먹거라. 아싸, 신난다. 아버님, 이왕 주시는 거 더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주방장님이랑 이모님도 좀 챙겨드리게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또 더 줘야지. 자, 가서 이걸로 직원분들 보너스도 챙겨드리고 해. 사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오, 예. 역시 아버님 통끝이다. 그럼 아버님, 전 식당일 봐야 되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아셨죠? 아내의 말대로 실력 있는 주방장을 스카우트한 건지 음식 맛도 맛있고 식당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식당이 점점 잘 되고 아내도 신나는 것 같아서 저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아내의 식당에 갔는데 아내가 주방장이랑 가까이 붙어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야, 둘이 왜 그렇게 붙어 있어? 아무리 같이 일하는 사이여도 그렇지.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어? 아, 여보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주방장님이랑 신메뉴 좀 개발하고 있었어.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이런 건 꼼꼼하게 챙겨야지. 그러자 그 주방장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희 사장님이 신메뉴 개발에 욕심이 좀 있으셔서요. 지금 메뉴도 다 잘 나가긴 하는데 손님을 더 끌어볼 만한 메뉴가 없을까 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오랜만에 아내를 데리러 식당 마감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아내가 주방장이랑 둘이서 테이블에 앉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집으로 태워다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그 시간에 주방장은 퇴근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서 밤 늦게까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집에도 안 가고 그러고 있었어? 아니, 오늘 어떤 손님이 음식 가지고 클레임을 걸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방장님이랑 회의를 좀 한 거야. 그럼 홀에서 일하는 이모님은 왜 같이 회의 안 하는데? 주방 문제니까 주방장님이랑 회의를 해야지. 이모님이랑 왜 회의를 해? 이모님은 그냥 서빙하시는 분이잖아.
당신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둘이 너무 친해 보이니까 그렇지. 같이 일하다 보면 친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3명인데 불편하게 지내야 되겠어? 저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들어보면 또 다 맞는 얘기라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일하다 보면 친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일 때문에 의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그게 저랑 비슷한 또래 남자였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것뿐이었죠.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찜찜한 게 있긴 했지만 일 때문에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머님한테 김치 한 100포기만 해달라고 부탁할까 하고 식당을 운영해보니까 김치가 은근히 많이 필요해서 말이야. 뭐? 김치를 100포기씩이나? 아유, 우리 어머니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런 부탁 드리지 마. 김치 100포기가 뭐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래도 어머님 김치 맛이 진짜 죽이잖아. 요즘엔 손님들도 입맛이 까다로워서 중국산 쓰면 딱 안단 말이야. 그렇다고 국산 김치를 사서 쓰기엔 너무 비싼 걸 어떡해. 정 필요하면 비싸더라도 사야지 뭐. 어쨌든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할 생각은 하지 마. 당신 식당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내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를 좋아하긴 했지만 김장 100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몰라도 지금은 좀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단단히 당부했으니 당연히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안 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 동준아, 너 혹시 희차냄이랑 무슨 문제 있니? 내가 오늘 김치를 100포기나 해서 갖다 주고 왔는데 희차냄이 하는 행동이 영 이상한 것 같아서. 네? 뭐라고요? 아휴, 내가 그렇게 부탁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어머니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전화 와서 꼭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제 나이도 있어서 금방은 안 되고 며칠 걸린다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직접 차로 운전까지 해서 갖다 줬거든. 그런데 희차님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 아내가 저 몰래 저희 어머니한테 김치를 부탁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김치를 직접 갖다 줬는데 아내가 금고에서 5만 원을 꺼내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더랍니다. 어머님, 수고했어요. 다음에도 또 부탁해요. 여기 수고비로 5만 원 드릴게요.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는지 아내가 내민 5만 원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5만 원을 주워서 다시 일어나는데 기분이 좀 나쁘시더래요. 보통 며느리라면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식사라도 좀 하고 가세요. 라고 할 텐데 딸랑 수고비라고 5만 원을 주는 걸 보고 어머니가 표정이 좀 굳어지셨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저희 어머니의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제가 5만 원 드렸다고 서운한 건 아니죠? 어머님 그렇게 속 좁은 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본인이 고생하셔도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더 좋으시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던 그때 아내가 다급하게 저희 어머니를 문 밖으로 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 죽겠거든요. 여기서 귀찮게 이러지 마시고 얼른 돌아가세요. 그럼 다음에 봬요. 얼떨결에 식당 밖으로 밀려난 저희 엄마는 너무 황당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속상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휴, 내가 그동안 걔한테 잘해줘도 너무 잘해줬나 보다.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시애미를 아주 함부로 보는 거야. 난 솔직히 거기까지 가면서 배도 너무 고프고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다가 오려고 그랬다. 그런데 수고비랍시고 5만 원짜리 딸랑 한 장 던져주면서 바쁘다고 얼른 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김치를 괜히 해줬나 싶어.
걔 원래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이상해졌니? 너희 진짜 아무 문제도 없는 거 맞아? 저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그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퇴근하고 온 아내한테 그 일에 대해 따졌습니다. 당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김치 부탁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왜 나 몰래 그런 부탁을 해? 안 그래도 온몸이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고생을 시켜드려야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김치를 해서 갖다 주셨는데 식사하고 가시라는 말도 없이 내쫓았다며? 당신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내가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됐다면서 그냥 가신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줬는데 뭘. 그리고 당신 수고비랍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5만 원짜리 던져줬다면서? 도대체 그건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야? 김치 100포기에 5만 원으로 퉁치는 것도 황당한데 우리 어머니가 그 떨어진 5만 원을 직접 허리까지 굽혀서 주우셔야겠어? 참나. 내가 무슨 5만 원을 던져줘. 그냥 들이다가 손이 미끄러워서 떨어진 거지. 그리고 5만 원으로 퉁친 게 아니라 나중에 김치값 드리려고 했어. 아깐 바빠서 일단 차비라도 쓰시라고 그렇게 드린 거야. 아유, 어머님은 왜 날 모함하시고 그래? 진짜 억울해 죽겠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모함했다고?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야? 그럼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지. 내가 거짓말했겠어?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이 몰라. 쓸데없는 거로 사람 몰아가지 말고 나 피곤하니까 저리 비켜. 얼른 씻고 잠이나 자게. 아내는 자긴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신데다 평소에 예뻐하던 며느리를 모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하도 자긴 결백하다고 우기길래 저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아내가 자는 틈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을 찍고 있던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저희 어머니의 말이 다 맞더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식당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해 조금 더 돌려보던 중 경악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아내와 주방장이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빙하는 이모님이 없을 때마다 둘이 아주 난리부르스를 치고 장난이 아니더군요. 어쩐지 평소에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가서 그 식당을 매물로 내놓아 버렸어요. 사실 그 식당 명의가 제 명의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게를 매물로 내놨다는 게 사실이야? 아까 낮에 부동산에서 손님이랑 같이 보러 왔단 말이야. 한창 손님들 몰려서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랬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그래, 모르면 내가 가서 똑바로 얘기해 줄게.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마침 식당 마감 시간이 다가오길래 저는 아내의 식당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씩씩대고 있던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내가 봤을 땐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참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혹시 어머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휴, 진짜 쪼잔하게. 그래, 내가 바빠서 그랬어, 바빠서. 앞으로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면 되잖아.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가게를 매물로 내놓고 난리야. 뭐? 잘못한 게 글 하나밖에 없다고? 과연 네가 이 영상을 보고서도 그 소리가 나올까? 저는 휴대폰에 다운받아 놓은 CCTV 영상을 켜서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 여보, 이게 뭐야? 이 영상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긴? 이 식당 CCTV에
너희 둘의 그 더러운 짓거리가 다 찍혀 있더라. 야, 너 그 주방장 실력 있는 사람이라 스카우트 했다며? 사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 꼬시려고 스카우트 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친해서 그랬던 거야.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던 거라고. 야, 친해서 으쌰으쌰 하는 사이인데 서로 껴안고 오두방정을 떨어대고 있냐? 동성끼리도 그러기 힘든데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유부녀가 외간 남자랑 저러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내가 너한테 열심히 일해보라고 식당 차려준 거지. 다른 놈이랑 놀아나라고 차려준 줄 알아? CCTV 보니까 아주 둘이 좋아 죽더만. 내 돈으로 차려준 식당에서 내 뒤통수 치면서 둘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김치 부탁하는 건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거야?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냐?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서로 친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래. 외국에선 친하면 서로 껴안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러거든? 참나? 아, 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가 외국이냐? 한국이지? 하다못해 한정식집 하는 사람이 왜 외국 문화를 따지고 들어? 당신이 변명만 하면 내가 바보처럼 그냥 속아줄 줄 알았어? 당신이 여태까지 날 속이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도 앞으론 그 얼굴에서 웃음기 싹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아내는 쪽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뻔뻔해서 그런 건지 그날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아내가 바람 피운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희찬이 유전자 검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주방장으로 온 것도 이상하잖아.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 주방장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 오빠, 내 말 듣고 희찬이 유전자 검사 꼭 해봐. 알았지? 저는 솔직히 제 아들의 핏줄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여동생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랑 유전자가 불일치한다고 나오더군요. 그래도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저희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아내를 뒷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아내가 절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다음 날 바로 식당에 찾아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설이, 네가 감히 날 3년 넘게 속여?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손님들도 다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손님이고 뭐고 지금 내가 그런 걸 따지게 생겼냐? 너 저 주방장 놈이랑 5년이나 만난 사이라며? 내 직장 동료 소개로 나랑 만나기 전에 저놈이랑 사귀었었다며?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데? 당신 진짜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안 미치겠냐? 알고 보니까 저놈이랑 잠깐 헤어졌을 때 나랑 만난 거라며. 헤어지고 나랑 만났으면 저놈이랑은 깔끔하게 끝냈어야지. 그런데 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더러운 관계를 이어가? 넌 결혼이 장난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당신 몰래 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야, 그럼 우리 희찬이가 나랑 유전자가 불일치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희찬이 아빠가 내가 아니면 누구겠냐고. 당신이 나랑 결혼 생활하는 도중에도 저놈이랑 붙어 먹었는데 애 아빠가 내가 아니면 저놈이지 누구겠어. 그래놓고 뻔뻔하게 저놈을 주방장 자리에 들어앉혀? 이젠 아주 대놓고 불륜짓거리 하고 싶어서 그랬나 보지? 여보, 이건 오해야. 그 유전자 검사가 잘못 나왔나 보지. 오해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너랑 저놈이랑 둘이서 유전자 검사 다시 해보던가. 내가 장담하는데 99.99%로
저놈이 희찬이 친부라고 나올 거다.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건 너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이 배로 나왔으니까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당신 이러는 거 영업 방해야.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있잖아. 수군거리라고 해. 그러라고 내가 찾아온 거야. 그리고 너 같으면 유부녀랑 놀아나는 더러운 놈이 만든 음식을 돈 주고 사 먹고 싶겠냐? 손님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맛있다고 드실 텐데 이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알려줘야지. 야, 그리고 주방에 있는 너 당장 안 나와? 구석에 숨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다야? 저는 주방으로 가서 상간남을 억지로 끌어냈어요. 그러자 상간남은 뻔뻔하게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에이씨,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 일하고 있는 사람? 야, 넌 진짜 좋겠다. 네가 놀아난 유부녀가 식당에 취업도 시켜줘. 주방장이라고 대우도 해줘. 게다가 같은 데서 일하면서 대놓고 불륜짓거리 하니까 아주 좋아 죽었겠네. 너희들이 한 사람 속이고 바보 만드니까 재밌었냐? 그러면서 내가 이 식당에 올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나한테 인사했었지? 너희들 사람 속이는 거 보니까 아주 사기꾼이 체질에 맞는 것 같은데 이참에 식당 접고 둘이 전문 사기꾼이나 하지 그래. 이봐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러게 마누라 간수를 잘하셔야지. 남편이란 사람이 얼마나 별 볼 일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나랑 계속 만나겠어요? 안 그래요? 뭐라고? 마누라 간수를 잘해? 야, 너야말로 네 뇌 속에 든 정신상태 간수나 잘해. 아무리 전에 만났던 여자라고 해도 결혼을 했으면 남의 여자라는 거 몰라? 너도 유부녀인 거 알면서 만난 거잖아. 게다가 그냥 만난 걸로도 모자라. 뻐꾸기 새끼를 낳게? 난 여태까지 우리 희찬이가 당연히 내 아들인 줄 알았어. 나랑 닮은 구석은 별로 없었지만 내 아내를 많이 닮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엄청 애지중지 키웠다고.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내 아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 네 핏줄이라네.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이 안 돌게 생겼어? 참나, 지 핏줄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바보 주제.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설이 놔주던가요? 마누라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싫으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그랬다. 내가 미쳤다고 딴 놈 애까지 낳은 여자랑 계속 같이 살겠어? 야, 이설이, 너 내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당장 도장 찍어. 그리고 너희 둘 다 나한테 위자료 줘야 되는 거 알지? 이제 이 식당도 곧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라. 둘 다 빈털터리 백수 될 텐데 위자료 줄 돈이나 미리 준비해놔.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식당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잘 되고 있는 식당인데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어떡해. 내가 이 식당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나한테서 다 뺏어가면 난 어떡하라고. 야, 그 식당 내 명의로 된 식당이야. 그동안 뻔뻔하게 날 속여가면서 내가 차려준 식당에서 운영 재밌게 잘했지? 너 같은 건 짧게나마 그런 생활을 누려본 것만으로도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계속 운영하겠다고. 내가 우리 식당에 얼마나 신경 많이 썼는지 당신도 알잖아.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내 의견이 안 들어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어? 넌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바람 피는 걸로도 모자라. 딴 놈 애까지 낳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식당을 너한테 운영하게 해주냐? 앞으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놈이랑 새로 식당 차려서 해. 능력 있는 주방장이라 네가 스카우트한 거라며? 그 잘난 주방장이랑 식당도 같이 하고 살림도 차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여보, 나 절대 그렇게 못해. 그 사람이 잘생기고 재밌는 거 맞지만 결혼 상대로는 진짜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 신용 불량자에다가 술만 마시면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내가 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연애만 하는 거면 몰라도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순 없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당신 속인 건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면 너무 설레고 재밌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 참나. 넌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놈이 무슨 놈이든 간에 부부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그놈이랑 만난 건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신용 불량자든 술 먹고 손찌검을 하든 당신이 다 감당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희찬이 아빠가 그 자식인데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희찬이 데리고 그 자식한테 가서 네 가정 새로 꾸려. 알겠어? 여보, 희찬이 아빤 당신이잖아. 아무리 당신 핏줄이 아니라지만 여태까지 당신이 당신 아들로 알고 키웠잖아. 우리 희찬이한테도 그 사람보단 당신이 아빠인 게 훨씬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게. 그러니까 제발, 어? 헛소리 하지 마. 난 희찬이가 내 아들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애정을 주고 키운 거지. 딴 놈 자식인 줄 알았으면 키울 일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 바로 잡아야지.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내를 쫓아내버렸어요. 저를 그렇게 오래 속여놓고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그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며 흘리던 아내의 눈물을 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지만 제가 믿고 사랑했던 여자가 그런 인간일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한 가정이 순식간에 깨지고 말더군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한테도 상간남 소송을 걸어 똑같이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사실 아내한텐 이미 정이 떨어지다 못해 치가 떨리는 상태라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희찬이가 너무 눈에 밟혔어요.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아내한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희찬이를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희찬이를 보내고 나니 그동안 같이 보냈던 시간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매일같이 제 품에 안아서 재우고 퇴근하고 온 저한테 아장아장 걸어와 안기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 미칠 것 같았어요. 일하느라 아무리 피곤해도 까르르 웃는 희찬이 얼굴만 보면 기운이 샘솟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여태까지 우리 희찬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허망한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희찬이를 보낸 후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준아, 희찬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마음 굳게 먹어라.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기억에서 잊혀지게 될 거야. 그래도 더 오래 안 끌고 3년 만에 이렇게 알게 돼서 이혼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렴. 그런데 그때 옆에서 씩씩거리던 제 여동생이 이러더군요. 오빠, 그러게 내가 결혼 전부터 그 인간 어딘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그러게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랬어. 여잔 여자가 아는 거라니까. 그래, 그때 네 말에 들을 걸 그랬다. 그땐 그냥 네가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줄 알았지. 이게 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이후 결국 전처는 그놈이랑 재혼하고 같이 산다고 하더군요. 신용불량자의 손찌검까지 해서 같이 못 살 거라고 하더니 결국은 희찬이 친부가 그 인간이라 어쩔 수 없었나 보더군요. 희찬이가 그런 인간 밑에서 잘 클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남의 자식이니 최대한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전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자네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네한테 큰 상처를 준 점 정말 미안하네. 그래도 내가 딸을 착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애미로서 자네한테 대신 사과하겠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굳이 저한테 대신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갔으니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 난 자네만은 꼭 잘 살았으면 좋겠네. 사실 우리 딸 얼마 전에 그놈이랑 이혼했거든. 술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돌변한다더니 결국엔 못 참고 이혼하고 말았네. 저는 전처가 이혼했다는 말에 문득 희찬이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네? 이혼했다고요? 그럼 희찬이는요? 희찬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희찬이는 지금 내가 키우고 있어. 그래도 내가 할머니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설인 요즘에 뭐라고 다니는 건지 밤마다 화장 진하게 하고 나갔다 오는데 아무래도 어디 술집이라도 다니는 것 같아. 더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곤 있는데 아주 나도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야. 그나저나 자네 우리 희찬이 보고 싶지 않은가? 1년 만에 많이 컸는데 내가 영상통화로 보여줄 테니 한번 볼 텐가? 전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시더니 영상통화를 켜서 저한테 희찬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보고 싶은 거 잘 참고 있었는데 희찬이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장모님의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내드리고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희찬이를 보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보내드린 이 돈으로 희찬이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희찬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엉엉 울었답니다. 그 어린 게 아빠랑 2번이나 헤어지고 할머니 손에 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지 전처랑 그 인간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제 아들이 아니니까 희찬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희찬이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도 서서히 옅어져 가겠죠? 고대 그리스의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배신자는 자신이 배신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전처가 지금 그놈하고 이혼하고 술집이나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걸 보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반면 저는 새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주 인생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함부로 남을 믿지 않고 너무 퍼주지도 말고 제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